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사실상 이제 종결 합의에 가까워지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가 5% 올라서 8,50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이지만 하나의 아쉬움이 코스닥이 약하다는 거죠. 코스닥이 좀 올라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집으로 하반기 증시 전망합니다. 이 강세장에서, 초강세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코스닥이고 특별히 바이오인데요. 예, 바이오 관련한 하반기 전망해 보도록 할게요. 예, 원리버 강하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요. 뭐 매크로 변수 때문에 좀 우려를 했었는데 네. 전쟁이 이제 종결이 되는 분위기이고요. 코스닥을 살리기 위한 뭐 정책, 국민성장펀드도 이제 2차분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바이오도 조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걸까요? 예. 저번에 국민성장펀드가 나온 날 네. 바이오가 유독 강하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보다 더 싼 기업이 있느냐라는 그러게요. 질문을 항상 받는 것 네.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반도체로 이제 귀결이 되는. 하지만 종전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유가와 금리 때문에 하락을 많이 했었던 요소도 분명히 바이오 섹터에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내려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을 때 바이오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매크로적인 것도 있고 수급 문제도 있겠지만요.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그렇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리와 바이오는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면 바이오를 보기가 좀 어렵죠.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작년에도 금리가 높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바이오가 꽤나 좋았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금리가 높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가 더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아무래도 바이오가 좋지 않았던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떤 나라의 금리를 봐야 되냐. 미국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과의 계약이나 미국에서의 임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 또한 한국이나 일본, 뭐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겠지만요. 장기적으로는 미국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부진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디 뭐 사실은 제약바이오만이겠습니까? 코스닥에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 빼는 사실은 코스닥 쪽에 제약바이오를 포함해서 2차전지도 그렇고 뭐 빠진 섹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바이오 쪽은 어쨌든 하나의 핵심 팩터를 꼽아보라면 결국 이제 금리하고의 연관관계고 아직까지는 금리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더 높잖아요, 시장에서. 네. 그렇죠? 적어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해 없다. 혹은 다시 내린다는 기대감이 있을 때, 그죠? 본격적으로 매크로 환경은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금리하고의 상관관계 떼놓을 수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금리만 먹고 사는 건 아니고 기업이 이제 어떻게 이익을 내고 그죠? 어떻게 수출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반기 바이오 기술 수출은 역대 최대라면서요. 그 트렌드하고요. 기술 수출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올해 상반기에 또 바이오가 안 좋았었던 이유를 하나 더 꼽으라면 네. 기술 이전 계약이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6월부터는 그런 스크래치, 신뢰가 무너졌었던 거를 넘어서 신뢰가 회복되는 여러 계약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6월에 빅 딜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반기 기술 수출 규모도 역대 최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약 총 계약 규모 기준으로 13조 원 정도인데 중요한 건 단순히 금액이 컸던 게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여전히 존재하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빅파마들이 여전히 한국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라는 게 이번에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한동안 바이오 기업들이 신뢰가 많이 떨어지면서 계약이 이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구조적인 성장이 끝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아무래도 한미약품이나 아니면 이제 작은 회사들 중에서는 큐라클 아니면 KOTC에서는 아리바이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올릭스의 로레알 지분 투자까지 이런 계약들이 계속해서 나와줬고 FDA 승인을 받은 뭐 일동제약이나 인터로조 이런 신뢰 회복의 요소들 많이 나와주면서 기술 수출도 좋고 FDA 승인 여부도 많이 늘어나는 6월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사실 이제 눈높이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최소한 뭐 1조, 2조짜리 아니면 별로 이제 이게 큰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한미약품이 일라일리에 1조 9천억 기술 수출이 있었고요. 큐라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이렇게 인지를 못하고 그저 있었는데 1조 5천억짜리가 있었고,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 4,200억이니까 큰 규모인데 이거밖에 안 돼? 시장에서는 맞아요. 그죠? 이제 네. 알테오젠 같이 굉장히 커진 바이오 기업들은 네. 조 단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알테오젠은 알테오젠의 상방을 맡고 있었던 특허 이슈가 이번에 맞아요. 하나둘 해소가 되면서 네. 사실은 특허로 빠졌던 게 컸던 게 있어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 구간입니다만 네. 일단 지금은 바이오 쪽에 주목이 많이 쏠리고 있지 않아서 그렇죠. 아마 예. 특허 이슈 해소로 인한 상승은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빅파마의 빅딜이 나왔을 때 반영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상반기에 기술 수출이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만 상반기 끝자락에 그죠? 예, 6월에 수출들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최근에 좀 주목해보고 조금 의아한 게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 대형 계약을 터뜨렸는데도 시장에서 반응이 그죠? 맞아요. 예전 같으면 이건 당일 20% 이상 상한가 가야 되는 건데 맞아요. 제 기억으로 당일 뭐 5%인가 뭐 10% 이내 상승했고요. 네. 비만 쪽 결국 이제 한미약품도 지금 보는 건 좀 비만 쪽이죠? 비만 치료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비만 치료제 하면 GLP-1을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긴 GLP-2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GLP-1이 아니네 하면서 실망이 이끌어졌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GLP-2는 희귀질환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GLP-1처럼 식욕을 억제하는 기전이 아니고요. 장 기능이나 영양 흡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 점막 회복과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비만 치료제 계약은 아니고 한미약품의 랩스커버리 기반의 대사질환 플랫폼이 다시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런 사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미약품은 일라일리와 2조 원 계약을 GLP-2로 체결을 한 거고요. 사실 지금 또 남아있는 게 있죠. 한미약품은 UCN2 타겟에 그 지방은 줄이고 근육을 보존하거나 늘리는 방향을 늘리고 있는 새로운 타겟의 물질을 하나 보유 중입니다. 17321인데요. 근손실 방지한다는 그거죠? 맞습니다. 예, 예. 결국에는 GLP-1 비만약이 근손실이라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렇죠, 예. 앞으로는 이제 UCN2 같은 근손실 보완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병용 투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빅파마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의 UCN2도 여전히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약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학회 모멘텀은 어떤 최근에 뭐 학회가 쭉 있었는데 시장이 워낙 반도체 쪽으로 쏠림이 있으니까 학회 모멘텀도 별로 뭐 관심 없이 지나가는데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바이오 USA가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리는군요. 이 학회는 어떤 것들인지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이제 사실 바이오는 아까 금리 얘기하셨지만 학회 모멘텀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도 있지 않아요? 네, 주목할 점들은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시절에는 학회 모멘텀으로 굉장히 많이 그랬죠. 움직였었습니다. 그리고 학회에 참여를 해서 어떤 데이터를 발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5월부터 아스코, 암학회, 그리고 간학회, EASL, 그리고 당뇨학회, ADA가 하나둘 다 시작이 됐었고 이제는 말씀해주신 바이오 USA가 곧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바이오 USA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학회와는 조금 다르게 약간의 만남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A나 EASL,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체 파이프라인의 데이터를 발표하는 방식이고 그걸로 이제 포스터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구두 발표를 하는 게 메인인데요. 이 바이오 USA의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처럼
빅파머들과의 미팅을 미리 잡아두고 가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만남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9월에서 10월 정도에 개최가 되는 에스모 항암학회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연말 정도에 혈액암 학회나 다른 학회들이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학회 모멘텀, 학회에 참여한다만으로는 안 되고 학회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느냐까지 모두가 다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엔 또 세론이 워낙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회 기대감만으로 바이오가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히 어떤 걸 발표를 하는지를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기대감들인데요. 특별히 이제 CDMO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거는 기대감 플러스 사실 그나마 바이오 쪽에서 실적이 좀 확인되는 섹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약해서 물론 노사 이슈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없진 않았겠습니다만 이 대형 CDMO사들 흐름이나 시각 좀 알려주세요. 일단 노조 이슈도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2분기에는 삼성바이오직스의 경우 파워업 이슈가 좀 반영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럼 기대치보다 실적이 조금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삼성바이오직스랑 셀트리온은 돈을 또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계속해서 반영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의 경우 이제 일라일리 공장을 인수한 것에 대한 매출이 2분기부터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 성장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직스와 셀트리온 모두 이제는 미국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되면서 아마 이제 매년 성장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신약 쪽도 임상 진전이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잘 나와주게 된다면 그로 인한 상승도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직스 모두 결국에는 실적 기반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적주를 볼 때 현재 바이오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이지만 지금 당장 많이 사자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많이 내려와 있고 성장이 계속될 수 있다면 새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면 그냥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최근에 부진한 이유들, 바이오를 둘러싼 환경들, 바이오가 개선될 조건들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 특집 주제가 하반기 전망이니까 바이오를 보면서 이제 하반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바이오는 또 항상 물론 개별 기업입니다만 그 가운데서 주목받을 그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관심 가질 기업까지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최근 증명이 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임상 데이터로 증명을 했거나 아니면 기술 이전 계약, 더 나아가서는 지분 투자를 통해서 기업들이 증명을 많이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관심도 떨어졌지만 섹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재가 나오면 세론이 나오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호재가 나왔지만 오르지 못한 기업들을 보는 게 오히려 더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알테오젠과 올릭스일 것 같습니다. 올릭스의 경우에는 최근 로레알로부터 지분 투자 100억 원 정도를 받았고요. 외국계에서도 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6월 말 정도에 이제 자금 납입이 될 예정이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로레알과 계약을 체결한 지 테스트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분 투자를 받을 것이라는 공시가 나왔잖아요. 지분 투자를 하면서 본계약이 나오지 않는다? 저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를 먼저 하고 본계약도 7월 정도에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릭스의 경우 이번 지분 투자 공시 나오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도 당연히 계약이 나왔지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구간이고 알테오젠도
특허 이슈가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대장주로서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이라서 네.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점진적으로 바이오에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코스닥을 보시면요. 코스닥 흐름 자체가 ETF는 매수세가 많이 증가하는데 개인과 외인은 또 따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ETF에 좀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액티브보다는 패시브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건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올릭스나 알테오제 한약품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특별히 바이오 전망과 전략 세웠습니다. 지금은 바이오가 이제 관심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바이오가 주목받으면 강하나 대표님 말씀, 그때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우리가 또 주목할 때가 옵니다. 원리버 강하나 대표님 함께 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시장 공감 10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